때문에 향후 미래 의료의 핵심은 예측을 통한 건강관리라는 새로운 건강관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동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56입니다. 경항고를 졸업했고요. 안동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서울 객지에 와서 로봇이라는 어려운 분야이지만 어제부터 연구를 통해서 지금 아주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 우리 로봇을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봇을 기술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는지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청초전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명확한 한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기가 사람처럼 이렇게 프렌들리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또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돌봄이라든지 사회 전반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발로 걸어가는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두 발로 걸어가는 문제들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빠르게 급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계적인 관점에서 로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그 생태계의 관점에서 이 로봇을 좀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모든 서비스의 흐름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고객들이 만족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와 추가적인 어떤 활용의 범위들을 확장시켜주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단순하게 자동차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플랫폼,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인구 감소 문제, 저도 인구 감소 문제, 우리가 살았던 지역 동아에는 이제는 어른들이 살고 있지 않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 가지고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인구 감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속에 우리가 이런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저희들은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에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전환의 어떤 용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전환해야 되고 산업도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분야의 전환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인 돌봄, 헬스케어 이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일상에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AI 보건소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인공지능으로 많은 어떤 노인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DH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시청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중앙에 있는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어떤 위기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공중보건의들이 1억 5천씩, 1억 8천씩 몸값을 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있고 보건치소에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순회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주는데 우리가 지역에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AI 보건소를 만들고
그 AI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들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중앙에서 분류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저희가 주장하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헬스케어의 가장 주된 요소는 무엇이냐면 헬스케어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노인돌봄들 전부 국가의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 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한 번 합시다라고 국가가 캠페인을 합니다. 참 무수강스러운 캠페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미래의 우리의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 안 부전하는 것 그것을 캠페인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 구조를 저희들은 만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모든 제품들을 국가 조달에 등록해서 국가에다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어떤 판매 루트를 통해서 가족이 가족을 알고 그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국가가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저희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다시피 예측형 헬스케어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제가 설명을 하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손에 시계를 찾고 있고 이 시계는 모든 건강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아버님도 국가 용자시기 때문에 시계를 하나 올려주셨다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에 대한 그 퀘션은 우리가 한번 지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측형 헬스케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 분석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공지능 서버로 올려버립니다. 인공지능 서버로 올려버리면 그 서버에서는 30만 명의 의료 데이터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올려준 데이터가 어떤 질병에 속하는 데이터이고 내가 올려준 정보가 어떤 형태의 질병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본인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예측형 헬스케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형 헬스케어가 앞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안동 시청에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에 다녀와서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집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한다면 주무실 때도 케어를 해야 되고 생활할 때도 어떤 케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주무실 때와 생활할 때의 케어가 명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분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지금 지목을 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실 때 호흡이 이상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심박이 어떻게 요동을 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모셔놓고 장비를 하나 놓고 카메라를 놓고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저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돌봄 정책이다라고 제가 또 반문을 좀 던지고 왔는데요. AI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시대에 돌보면은 거기에 있는 세 가지 영역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인지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AI 스피커가 있고 또는 어떤 장기치가 있으면 내가 가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가가서 AI 서비스 받을 여력이 안 되시면 내가 안방에 있으면 쟤를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올 때 단순하게 나의 음성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손만 까딱해도 눈 윙크 한 번만 해도 아이고 허리야라는 어떤 고통 호소 한 번만 해도 이것을 알아듣는 AI,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는 AI가 바로 여기 말씀드린 멀티모달 AI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와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때 AI 시대가 지금 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냐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각각 다 다른데 하나의 어떤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빅데이터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오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측형 헬스케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전반의 일들을 예측해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로봇 서비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손짓과 발짓, 비언어적인 요소든 언어적인 요소든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직접 반응을 하는 것들이 로봇 기술입니다. 우리가 조종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엔지니어링 기술이지 로봇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저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개발된 정보를 가지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23% 정도를 추정하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의 우리 고령화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850만 명이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 가족이 있다든지 정말 어렵고 고통도 불편한데 어떤 가족이 같이 보호하는 어떤 가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서비스에 제외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인 돌봄, 우리 앞으로 생태계에 있어서 가족이 돌보는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소외되는 850만 명의 노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준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의 어떤 시니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고령화 문제를 절대 미리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고령화 문제를 아주 상당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 가면 난양공대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문과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가면 우리 미래의 대체 식량들, 우리 고령화가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어떤 미래 사회에 어떤 것을 섭취하고 어떤 관리와 어떤 체계의 건강관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노인 돌봄이라는 부분, 이런 어떤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좀 벗어나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사회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어떤 시간을 갖는 그런 어떤 공정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영가회가 한 번 더 발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문희 대표님 매우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아프면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넣어주고 한겨울에 신선한 약초를 찾아서 다녔는데 그것은 이제는 환상이고 전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AI나 데이터를 통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인데 우리 김동지 대표님, 우리 여기 원로 회원님들은 멀티 못할 AI, 피지컬 AI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를 행사가 끝나고 우리 그 연가방에 올려가지고 자제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안전자산 금테크라는 제목으로 김경식 골프로만 대표님 강연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경식 대표님은 인동 출신으로 영가 골프의 운영위원장직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큰 봉사를 하셨고 현재 한국 골프 칼럼니스트 협회 부이사장, 여주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금투자의 개념, 절세를 위한 금투자, 종로 입금 시장의 특성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식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동 출신 김경식입니다. 저는 우리 진안대 문상구 회장이랑 같이 초중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72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서울에 왔는데 지금 한 55년 가까이 서울 살았는데 아직도 서울말을 못 배워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사투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사투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테크가 이제 이게 돈 버는 얘기인데 상당히 사실은 오전 수업에 들어갔었으면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점심자식을 전부 잡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별로 반응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뭐 과거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고 돌반지 정도는 알고 있었지 다른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금은 시장이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모두 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금은 뭐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온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상의 매장량이 금 매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다른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로나 이거 핵융합의 과정에서 금을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높은 것으로 해서 뭐 높은 가격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 그 구조를 해서 금을 만들어봤자 경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고 혹시라도 그래서 금이 만약에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금값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 만들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뭐 태환권 그래서 금본이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을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화폐 발행을 했는데 산업 규모가 커지니까 금 가지고는 이제 이 경제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화폐 시대로 돌아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용화폐 시대는 환율 불안정 이런 요소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국가별로는 이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나라들도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태환권이 아니었을 때 소위 신용권이 됐을 때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뭐 그게 돈이라는 게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전쟁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환율 불안정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금의 기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달러화 시대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은 내립니다. 근데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금이다. 그래서 모읍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시스템이 언제까지 갈 건가? 과연 이제 붕괴됐을 때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느냐? 이게 국가 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가가 금을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의 가치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금 실물을 가지고 있을 때 갖는 심리적인 만족도, 안정감 이것이 굉장히 큰 정서적인 어떤 가치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음만 자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뭐 이거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한 양입니다. 미국이 약 8,133톤이고요. 우리나라가 104톤입니다. 이게 2023년 말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는 36위. 우리나라 금이 옛날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다 족보고 외환 확보한다고 다 탈모 분하니까 금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기도 하는 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금값이 원래 기존의 시장 공식대로 한다면은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올라가요. 근데 반짝 올랐다가 확 빠져버렸어요. 한 15%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내려갔던 이유가 이게 달러의 강세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분석이 있었죠. 그게 이제 금값이 내려간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은 금의 투자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분석하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SBC의 그 분석에 보면은 금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면 미국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은 그 이자를 높게 가져가면서는 자기들이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자를 금리를 높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금값은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금 사업을 합니다. 금 공장을 합니다. 금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늘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대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4K, 18K, 14K 하는 거는 뭐 잘 아시죠? 24K는 순금을 말하고요. 18K는 순금의 함량이 75%일 경우 14K는 58.5% 이렇게 해서 보통은 장신구로 만들 때 우리가 지금은 순금 장신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18K나 14K 장신구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떨어지게 됐냐면은 지금은 14K, 18K 제품이 거의 시장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4K, 18K는 순금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경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나중에 내가 그 가공비를 주고 사지만은 물건을 살 때는 가공비를 다 쳐주고 디자인 값도 쳐주고 이래 사지만은 내년에 내가 팔락하면은 그 한 개도 안 쳐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의 함량, 순금의 함량대로 돈을 쳐가줍니다. 그냥 보물입니다. 보물.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실리적으로 그래서 순금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의 가치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금화, 은화 이렇게 하듯이 화폐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귀금속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은이 산업재로서 쓰임이 굉장히 폭증되어 있습니다. 은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금에 투자하고 천재들은 은에 투자한다는 말이 최근에 이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이 현대 산업의 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은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대단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은 전도율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어떤 금속, 우리가 금이 더 전도율이 높여 그렇지 않습니다. 은이 높습니다. 은은 저항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 AI가 움직이려면 데이터 센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AI 칩은 1초에 수조 회의 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연산하려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압도적인 전도율에 의해서 저항이 없다 보니까 은이 소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판넬, 반도체, 첨단 무기 이런 데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고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그래서 현재는 사람들이 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금 가까이에 생활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은에 대한 투자를 저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저는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은 요 맨 마지막에 보듯이 소모율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금은 보통 대부분 산업에 사용되든지 장신구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금은 다시 녹여서 재활용을 되기 때문에 소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은은 한번 소모되고 나면 그걸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회수 비용이 은의 절대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건 한번 만들었으면 한 20년 이상 쓰는데 그 언제 그 은을 다시 걷어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 가격 대비 그 회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은은 회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최근 3년간 금은 가격의 변동, 위에 게 금이고 밑에 게 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도에 금 한 돈이 33만 원 했던 게 25년도에 1월 기준입니다. 52만 원. 2026년 1월 달에 10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85만 원 선이 어제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은은 보면은 4천 원 하던 게 5,900원 25년에 그 다음에 26년도에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금도 많이 뛰었죠. 은도 많이 뛰었죠. 현재 은이 또 이란 전쟁 후에 직후에 지금 현재 좀 내려가지고 현재는 한 돈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의 시세는 국제 시세로 움직이는데 한국의 특성이 뭐냐면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제 가격보다 한 4% 정도 더 비쌉니다. 한국 가격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금에 대한 소유욕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환율이 우리가 달러 대 우리 환율의 문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국제보다 높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금을 살락하면 금이나 은이나 살려면 부가세를 줘야 되는데요. 살 때는 부가 줬는데 팔 때는 부가세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차액이 금 같은 경우에 한 15%, 은 같은 경우에 한 17에서 20% 정도까지 내가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제 외국의 금 시세와 한국의 금 시세의 차이가 많이 생길수록 외국 금이나 은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밀수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입이 되고 아주 규모가 있는 밀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개인적으로 금을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여기 들어와갖고 돈 바꿔가지고 뭐 사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이익이니까요. 굳이 말리지 않는 것이죠. 이건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게 뭐 방법을 몇 가지 해놨는데 이건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빨간 동그라미처럼 KRX 금시장이라는 것은 금에만 해당됩니다. 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
금물의 공이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두에 있는 실물금의 투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밑에 내려요. 훨씬 더 밑에. 더 올리시죠. 더. 네, 다음. 네, 그렇습니다. 자, 실물금 투자 혹은 실물은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이 1kg짜리 소위 말하면 골드바 1000g짜리의 골드바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은 쪼가리로 나눠서 이제 매입가가 워낙 비싸요. 이건 지금 현재 가격이 2억 4천만 원 1kg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니까 좀 작은 단위로 쪼개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단 금이 좋은 거는 뭐냐면 아무리 쪼개도 금 한 돈 이하라고 하더라도 단위가 그 가치는 이 큰 덩어리의 가치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은 투자가 그게 장점이고요. 이거는 은입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1kg짜리 은 실버바죠. 은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1kg짜리 실버바도 만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살 때는 만드는 비용 플러스 이 유통마진, 부가세 이거 주고 사야 되니까 내가 팔 때하고 가격이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드는 비용을 최소화시킨 게 이 아래에 보이는 병에 든 그래듈 형태입니다. 이것은 은을 재련해가지고 이 골드 실버바를 만들기 전에 이 그래듈 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골드 실버바 공장에 가서 주역에다 부어가지고 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은이 최근 1년 동안 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이 위험한 요인이 하나는 뭐냐면 금에 비해서 대단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 그래가지고 뭐 이건 잘 모른다마는 하여튼 은 재련을 하는 전 세계 은 재련량의 70%를 중국이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은 재련을 해가지고 수출을 안 해버립니다. 지금 막아버렸어요. 물론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수도꼭지 조금만 틀어놓고 필요한 만큼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중국이 그걸 조절해버리고 나니까 은값이 대단히 답답해진 겁니다. 그런데 은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전략 자산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은을 소유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돌아다니니까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은이 그런 것 때문에 은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금은 투자를 할 때 고려할 점. 이 매국에 보면은 돈을 벌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투자해놓고 좀 길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금이나 은은 우상향이지 하향이 된 적이 오랜 기간을 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두자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은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가깝습니다. 거의 맨날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래서 현재 어쨌든 이거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뭐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이나 은을 구매하실 때 인터넷이나 당근마켓 같은 데 구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상속세의 공격적 절세라는 항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요건 제가 다음 장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물의 금과 은을 가지는 것. 아까 투자 방법 4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증권사를 통한 투자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물을 가지는 것은 다른 어떤 방식에 비해서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니까 만족도가 훨씬 높죠. 안정감도 있고 내가 누구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세금의 뭐 증여라든가 상속에 대한 세금의 절약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거를 그러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현금을 모으셔야 됩니다. 현금 모아갖고 이거는 종로 극시장에서는 현금과 물건에 직접 박치기 우리 막 바꾸는 건 그런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가세가 없는 금을 사야 되니까 부가세 조건을 나서 그 금값 좀 올라왔자 그거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금을 마련해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금을 아까 보여드렸던 금조가리 같은 거 10돈짜리 이런 바둑알 같은 그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러 개 좀 사놓으셨다가 아이고 애들 오면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급하게 서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뭐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인지 잘 모르게 되어버렸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은을 현재 은에 투자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은은 조금 더 금보다는 금은 사가지고 묻어놔보면 됩니다. 대신에 벽장이나 천장에 넣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인테리어 업자만 돈 봅니다. 그거 넣지 마시고 은은 금은 그냥 오래 장박아 놓으면 되는데 은은 시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민감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살 때고 언제 팔 때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저는 업자로서 금 공장을 하는 업자로서 금 시장에 저도 같이 묻어서 가기 때문에 부가세 없는 금덩이, 은덩이를 사시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자 간의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부가세 없습니다. 부가세 없는 금은 그리고 품질은 아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순도 높은 금과 은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락 주시면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여튼 더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나름 제가 아는 방법을 또 동원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금 시세가 얼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98만 원 정도 합니다. 금이 소중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또 증여에 대한 절세 방안 아주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강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작은 돌반지는 동네에 가서 하더라도 덩어리로 크게 거래하려면 오시라 그랬으니까 재테크라든지 절세 측면에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